8월 증시는 기분 좋았던 썸머 랠리와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좀 쇼크를 나타냈었죠. 이렇게 8월 달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내는 한 달이었는데요. 눈을 떠보니 금세 9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기획특집이고요. 변동성 심화 장세 속에 9월에 꼭 필요한 틈새 전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S의 이지원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9월이 다가왔으니까 시장 전략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는 9월은 좀 부진한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경기 사이클로 보면 아마 이제 8월 달까지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시기고 9월 달에는 변동성이 대부분 좀 줄어드는 시기가 좀 많았습니다. 여름에 이제 휴가 시즌을 거치고 나면 9월 달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 마지막 남은 분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시발점에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그런 일반적인 흐름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그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미국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고 또 이 변동성이 확대됐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도된 부분으로 인해서 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장세가 지금 현재 그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9월 달은 초중반을 거치면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지금 나와 있는 변동성을 조금 줄이는 그 시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반면에 9월 21일부터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8월 달 FOMC 회의가 없었고 한번 걸렸기 때문에 9월 달 FOMC에서 과연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한 그 포커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표나 혹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전에 우리가 8월 달에 처음 출발했을 때만 해도 FOMC에서 50bp, 빅스텝 이하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매파적인 발언이 점점 좀 커지면서 지금은 75bp 이상으로 그 확률이 올라갔는데 과연 이제 75bp가 될지는 9월 달 변동성이 지표 발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변동성을 좀 야기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 1월 달 이후에 그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보는 빅스 지수를 좀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빅스 지수가 한 22위권에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 차트처럼 사실 올 한 해 들어와서 20밑으로 내려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었던 시기고 이 시기에 미국이 25bp부터 50bp, 75bp 연속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저 빅스 지수로 나타났다면 아마도 이제 9월 달 FOMC부터는 어떻게 보면 8월 달 그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이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이었고 9월부터는 이 변동성을 좀 줄여 나가면서 아마도 이 흐름을 좀 짚어내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은 9월 달 초반에는 좀 줄어들면서 FOMC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시장에 대한 반응은 적어도 9월 한 두세 주 이상 넘어갔을 때 시장에 대한 반응이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개최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방향성을 잡아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 장세로 인해서 투심이 좀 냉각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틈새 전략 같은 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실 건데 상당히 그 시장에 대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오랫동안 주식을 해오신 분들도 사실 최근처럼 어떤 우발적인 이슈나 이벤트가 증시 전체를 흔든 경우가 사실 올해는 너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이런 증시의 그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예측되고 어떤 계산되는 행동을 주식 투자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대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현재 그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혹은 그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체들은 아마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기관 투자가들도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증시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그 기관이나 혹은 시장 옮기는 주체를 기준으로 삼아서 증시에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올해 이제 많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항상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어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상당히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 말이고 지금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장기 투자자 개념인지 혹은 트레이딩 개념인지에 따라서 명확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면 내가 지금 실적 대비 혹은 기업의 펀더멘탈 대비로 해서 과도하게 시장에 그 우려감이 반영되어 있는 주식을 분할로 좀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증시의 그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넘어서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유효한 그 전략이 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스윙 관점에 따라서 조금 매매 스타일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그 투자 전략을 유효했던 부분은 모멘텀이고 이 모멘텀에 따라서 유동성이 집중되면 그 섹터 전체를 거래하는 방식이 상당히 유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이 그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모멘텀에 의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약화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혹은 중기 스윙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순환매 관점으로 들어온 종목들을 본다면 대부분은 그 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라든지 혹은 뭐 신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뭐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식의 뭐 신재생 에너지 혹은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나왔던 태조 위반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미국 시장에서는 정책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방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고 이번 그 미국 시장에서 등락 그 반등과 반락을 좀 보면 이 반락의 그 정도가 생각보다 좀 깊어지는데 이런 반락의 정도가 좀 생각보다 낮은 그 좀 적게 나왔던 곳이 바로 이제 미국도 뭐 로키드 마틴 같은 이런 방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상당 부분 방산 관련된 물자를 소진했다. 그러니까 재생산이 필요하다라는 그 논점이 계속 나오면서 역시 이제 이런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인 그 이슈보다는 미국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투자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스윙적인 투자 관점이 보다 더 유리하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섹터까지도 점검을 해주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방산 관련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파월의 8분이 나흘 연속 미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8월의 썸머 랠리까지도 좀 단축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게 했는데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선언했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파월의 발언을 우리가 조금 지금 이제 발언 이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왜 이런가에 대한 부분을 그 표면적인보다 좀 내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파월의 발언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역설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 지난 6월이나 7월처럼 인플레이션의 정점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 고점을 갱신해서 나아가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파월은 이런 강성 발언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파월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어느 정도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강성 발언을 지금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 그 배경의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지금 현재 형성되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싶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끌어내리겠다는 이제 의지의 표현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의지의 표현인데 이걸 과거에 우리가 파월 의장의 성향으로 보면 시장이 예측할 수 있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스케줄상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발언의 배경을 유추해 본다면 지금 현재 연준이 9월이나 10월, 11월에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이 8월에 FMC가 없이 9월 달에 FMC가 열리는데 9월 21일이고요. 이후에 이제 10월 달에 FMC가 없이 다시 11월 2일 날 F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9월 21일과 11월 2일 날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데 미국은 또 11월 8일이 중간선거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1월 2일 날 중간선거를 앞두고 뭐 자연스텝이나 빅스텝 이상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9월 21일 날 FMC 회의는 어떻게 보면 지금 75bp라는 부분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세 번 연속 75bp를 하는 데 대한 부담도 파월 의장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월 발언을 본다면 이전에 75bp를 그 실행할 때는 오히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달래는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하고 고용은 안정화되어 있다. 우리가 다음번에 75bp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위축은 몰라도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역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역으로 보면 9월달 75bp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그래서 그 이번에 잭슨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 마지막에 보면 그렇지만 결국 금리 인상은 지표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9월 달에 나오는 CPI나 PPI 발표를 보고 아마도 금리 인상 결정을 할 건데 이 부분이 8월 달 고점 전에 좀 힘을 실어서 내려온다면 아마도 75bp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한다면 결국 그 지금 파월의 매파적인 강성적인 발언은 의도된 부분이고 그 의도된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정점을 잡았을 때 이걸 좀 더 확실히 다지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막상 이제 그렇지만 9월 이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립 서비스 일종의 이제 입을 통해서 좀 강한 의지의 표현과 금리 인상 효과를 좀 일부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증시에 관련된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발언에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급락이 좀 의도된 부분이라면 아마 뭐 직전 저점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고 결국 파월의 의도는 지금 당장 증시가 고점을 갱신해서 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도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을 이 근처에서 묶어놓고 9월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이 좀 더 가속화되었을 때 시장에 대한 여유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9월 달은 전략 후강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월 2일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눈치를 볼 거고 9월 21일에도 좀 마찬가지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끝까지 지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달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경기 추세선을 장기 추세선 20%가량 상회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런 달러 강세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지금 현재 이제 달러 강세의 원인을 크게 본다면 뭐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 자체가 엔화나 유로와 혹은 파운드의 약세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실제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 그 유로와 엔화와 파운드화를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적인 그 가중치가 있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 영국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선진국 중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상 그 약세 현상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유로가 보시면은 그 ECB에서 지난번에 50bp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 금리 인상으로 이제 겨우 중립화 정도 되었는데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정점론에서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정책적으로 미진하다는 부분이 좀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달러 인덱스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그리고 지금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미국의 기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달러가 강세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세 가지가 축이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요인으로 달러가 약세로 쉽게 전환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달러 강세 현상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구조가 일시적으로 너무 이상 급등하게 되면은 시장에 굉장히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흐름을 보인다면은 아마도 이런 상대적인 비교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시기는 강세화된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완연하게 접어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달러는 약세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달러는 어느 정도 강세화 현상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국내 그 원화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 그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달러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민감도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만큼 경제 위기로 다가오진 않는다. 한국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상황인데요. 미국 기업들이 사실 앞다퉈서 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불구하고 구인 건수는 예상보다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감원 열풍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건지 그렇다면 타이트한 고용 상황이 조만간 변화가 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의 고용 추세를 보면 지난 그 4월달, 3월달, 4월달을 어느 정도 정점으로 해서 그 고용 추세가 조금씩 약화되는 걸 맞습니다. 근데 그 절대 수치는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이 타이트하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미국의 고용 상태가 지금 뭐 40년 만에 그 가장 좋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파월이 지난 그 금리 인상을 그 조기에 실행하지 않았을 때 고용 지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이후에 지금 현재 파월이 금리 인상을 강한 기준으로 실행할 때 역시 고용이 좋다라는 부분을 베이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용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너무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 강경한 금리 인상 기준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구간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전에 12차례의 그 경기 침체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실업률이 약 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나왔던 일단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5% 내외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 12차례 금리 침체 시기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의 그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사실 이전의 상황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미국의 고용 추세가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좀 꺾여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일시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고용 시장이 조금은 완만하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절대 수치 실업률 자체를 본다면 미국 그 고용 시장이 단기간에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과거에 12차례 그 경기 침체 시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9월 달에 염려하는 것이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강경한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게 가는 게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9월 시장 앞두고요. 시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IS셋 이지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